결국 우리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돈 먹는 하마라 불리며 차라리 그 돈으로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는데요. 현재 한국산 전투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한 축이며 해외로 수출되어 서방의 영공을 수호하는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 방산이 그동안 힘을 쓰지 못하던 변방 우즈베키스탄까지 FA-50 도입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투기가 노리는 새로운 시장 FA-50의 우즈벡 진출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 고조되는 위기 상황을 보면 이번 우즈벡의 FA-50 도입건은 소규모 단발성 계약에 그치지 않을 전망인데요. 우즈벡의 군사력 특히 공중전력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보강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많은 동유럽 국가들처럼 사회제도뿐 아니라 방산무기 편제까지도 구소련의 장비와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실제로 우즈벡 공군이 주력 전투기로 운용 중인 전투기는 구소련제 4세대 전투기인 미그-29와 수호이-27 공격기로는 수호이-25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세 기종 모두가 1980년대 생산 배치된 40년 가까이 된 노후 기종이란 데 있습니다. 더구나 파일럿 훈련을 위한 고등운영기로 체코제 L-39를 사용하고 있어 조종사 양성체계에 큰 구멍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우즈벡이 보유한 고등훈련기 L-39는 단 2대뿐이라 제대로 된 파일럿 교육이 이뤄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차기 전투기 개량 사업과 함께 고등훈련기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후의 경쟁 기종으로 선정된 게 바로 대한민국의 FA-50과 프랑스의 라팔입니다. 사실 우즈벡은 10여 년 전부터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2015년 우즈벡의 국방차관이 원주 공군기지를 방문해 FA-50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 러시아 무기를 대체하기 위해 노력해왔죠. 그러나 라팔과 FA-50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엔 언뜻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게 FA-50은 블록 20 개량이 예정되면서 웬만한 4.5세대 멀티롤 전투기 급의 성능을 갖출 예정이지만 그래도 태생은 경공격기입니다. 이에 반해 라팔은 KF-21에 준하는 동급 기종 중 가장 고성능의 전투기라 할 수 있는데요. 라팔은 전장 15.2m, 전폭 10.8m, 전고 5.4m의 중형 전투기로 전체적인 크기부터 마하 1.8에 달하는 최대 속력까지 KF-21과 유사한 급입니다. 라팔 BC를 기준으로 총 14개소의 하드포인트가 있어 30mm GIAT-30 뱀791 리볼버 기관포와 함께 약 9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의 전투기답게 미티어, 아파스, 스칼프 같은 MBDA 계열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프랑스가 독자 개발한 MICAIREM, R550 매직 공대공 미사일, AM-39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페이브웨이 시리즈나 SBU 시리즈 등 통상적인 유도 폭탄을 운용할 수 있으며 ASMP-A 핵미사일을 탑재 가능합니다. 이처럼 라팔은 비교적 작은 크기의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폭장량 을 기반으로 육해공은 물론 핵무기 영역까지 운용 범위가 큰 기체로 그야말로 멀티롤 전투기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기존 RB2 폐사 레이더를 RB2 AAA4 레이더로 업그레이드하면서 150km 내외의 탐지거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경공격기 FA-50은 전장 13.1m, 전폭 9.4m, 전고 4.9m로 컴팩트한 크기지만 대한민국의 첫 초음속 전투기답게 최고 마하 1.5 이상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경공격기라는 태생의 한계로 최대 이륙 중량은 약 13.5톤, 5.5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전체적인 무장 능력은 라팔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블록 20 기준 AIM-9 사이드와인더 계열 공대공 미사일과 AGM-65 매버릭, IRIS-T, AIM-120 암람을 모두 운용할 수 있고 제이담,
LGB부터 GBU-12와 국산 KG-12까지 폭넓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대 사거리만 6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KPD-350K2와 사거리 800km 이상의 천령공대지 미사일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초장거리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은 전폭기로 운용하는 F-15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리하자면 라팔은 모든 지표가 오각형으로 두루두루 좋은 전투기라면 FA-50은 종합적인 능력은 다소 떨어져도 공대지 타격 능력이 탁월한 경공격기입니다. 더군다나 로우급 기체로서 전투 지속 능력은 약간 부족할지 몰라도 순간 선회율과 기동력은 미들, 하이급 기체인 라팔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라팔의 비싼 가격도 FA-50에겐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라팔은 한 대당 1억에서 1억 1,500만 달러, 하나 1,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심할 경우 프로그램 코스트를 포함한 총비용이 2천억에서 3천억 원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아닌 게 아니라 지난 2015년 카타르는 무려 67억 유로를 들여 라팔 36기를 계약한 전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라팔이 이미 개량 한계점을 바라보는 4.5세대 기종이라는 점도 우즈베키스탄 공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 FA-50의 양산 가격은 대당 300에서 500억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일 뿐더러 유지보수 비용도 라팔과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FA-50은 F-16과 무려 70% 이상의 부품이 호환되는데 F-16은 지금까지 5,000대가량이 생산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는 전투기죠. 당연히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수급이 쉽고 부품 가격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륙국인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적인 소련식 교전 교리를 따르는데 이마저도 FA-50에 유리합니다. 즉 제공권 장악보다는 지상 화력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장점 때문에 전술했듯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지난 2015년 근접 항공지원 공격기인 수호이-25를 대체할 목적으로 FA-50 도입을 시도했었는데요. 당시엔 우즈벡이 상하이협력기구에 중국, 러시아와 함께 가입돼 있었던 데다가 친러시아적인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미국의 반대로 해당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기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중앙아시아까지 퍼진 탓인데요.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은 83대뿐인 자신들의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 했고 자국민의 러시아군 입대를 강력하게 처벌할 정도로 반러시아 성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 외무부는 러시아가 세운 도네츠크, 루간스크 괴뢰 정보를 부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을 선언했는데요. 경제 분야에서도 러시아 결제 시스템인 미르의 사용을 중단하는 등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덕분인지 카이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수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 승인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영업 허가증 DSP-5와 TAA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FA-50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투기라 할 수 있는데요. 카이는 지난달 1년 3개월 만에 폴란드 공군의 FA-50GF 12대를 인도,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잔여 물량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에 맞춰 FA-50PL 형상으로 개발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버전인 FA-50PL은 AIM-9X 공대공 미사일과 연동해 사용하는 조종사용 스콜피온 HMD 헬멧,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공중급 유장치 등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2025년 3월까지 공중급 유장치 개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필리핀도 FA-50 도입에 관심이 많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토벌 작전에서 세운 FA-50PH 12대 성과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으로 FA-50 블록 20을 눈여겨보고 있죠. 개량형 모델인 블록 20은 항속거리와 무장 능력을 확대한 모델로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A사와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동급 최강 전투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FA-50 14대를 운용 중인 태국은 최대 12대 FA-50 추가 도입을 검토. 싱가포르 에어쇼 2024에서 태국 공군 참모총장과 카이가 만나 FA-50 추가 수출에 관련해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FA-50 2차 도입분 18대를 준비 중인데요. 말레이시아 공군은 미국제 FA-18D 호넷 전투공격기 8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F-404 엔진 정비 등의 문제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FA-50 추가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FA-50의 공격적인 수출 전략엔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요.
현재 미 해군은 T-45 기종의 노후화로 고등운영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여기에 미 로키드 마틴사와 지난 20여 년간 세계 시장에서 공동 마케팅을 해왔고 그만큼 협력 체계가 탄탄한 카이가 함께 입찰해 있습니다. T-50이 미국에 진출하면 해외 고등운영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며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약 500대의 추가 시장과 카이가 개발 중인 FA-50 단자형 시장 300대를 포함하면 전체 1300대 규모의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엔 일본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본 항공자위대는 노후화한 자국산 T4 고등운영기 200대를 대체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므로 조만간 사업 착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 측은 후보 기종으로 이탈리아 M346과 미국 보잉사의 T7A를 올려두었으나 납기일과 가격 면에서 카이의 T-50의 경쟁력이 후보 기종들을 압도해 일본 방위성에서 T-50을 함께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한국 방산이 주목을 받으면서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은 FA-50뿐만 아니라 K9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대한민국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여름 우리나라 국방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서 바코디르 쿠르바노프 우즈벡 국방장관과 향후 국방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향후 FA-50뿐만 아니라 K9까지 우리나라 방산의 수출길에 대한 전망을 더 활짝 열어버린 셈이죠. 특히 쿠르바노프 장관은 대한민국과의 방산 협력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군용광학 제품 생산 시설에 대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한국 방산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우즈베키스탄을 점찍은 상태인데요. 과연 우즈벡은 FA-50과 함께 새로운 안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한물간 전투기라 여겨졌던 라팔, 그런데 최근에 판매량이 무섭습니다. 중동과 인도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까지 엄청난 양을 팔아 제끼고 있는데요. 어차피 5세대와 6세대 전투기는 돈 없으면 불리지 못하는 부자 나라를 위한 전투기이니 가성비 전투기를 원하는 틈새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최근 우즈베키스탄이 9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초계임무용 전투기 도입을 타진하자 한국의 FA-50도 중앙아시아 공략에 제대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과거 고등훈련기 T-50으로 우즈벡 입찰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카이로선 재도전인 셈이죠. 그래서인지 일부 언론에서는 라팔과 FA-50의 경쟁 관계를 부각시키며 카이가 라팔에 제대로 서력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엔 약간의 오해와 과장이 있습니다. FA-50은 이미 이라크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에 판매되면서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받았지만 라팔과는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애초에 용도가 다른 전투기이며 누구보다 우즈벡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투기가 나아갈 새로운 시장, 우즈벡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공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까지 소련을 구성하던 공화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사회 구조는 물론 군 편제까지 구소련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공군도 소련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즈벡은 현재 미그-29 38대, 수호-27 25대, 그리고 수호-25 20여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세 기종 모두 1980년대 생산된 운용 연수가 40년을 바라보는 구형 전투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슷한 연식의 비행기가 986년까지 생산된 제공호인 점을 고려하면 우즈벡이 현대의 공중전을 제대로 수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즈벡 역시 2012년부터 대규모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왔고 이번엔 차기 전투기 도입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후의 경쟁 기종으로 선정된 게 바로 대한민국의 FA-50과 프랑스의 라팔인데요. 언뜻 성능상으로만 보면 다소 이상한 대결입니다. 그도 그럴 게 FA-50은 블록 20 개량이 예정되면서 웬만한 4.5세대 멀티롤 전투기급의 성능을 갖출 예정이지만 그래도 태생은 경공격기입니다. 그러나 라팔은 KF-21을 제외하면 동급 기종 중 가장 고성능의 전투기로 15.2m의 전장부터 최대 속력, 무장량까지 중형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작은 크기의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폭장량을 기반으로 육해공은 물론 핵무기 영역까지 전반에 걸친 폭넓은 운용 범위를 갖는 멀티롤 전투기의 정석이라 할 수 있죠.
게다가 배치를 시작한 지 11년이 지난 2012년 기존 RB2P사 레이더를 RB2AAA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하면서 150km 내외의 탐지 거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FA50을 비교하자면 일단 전체적인 사이즈부터 차이가 납니다. 전장길이 13.1m, 전폭 9.4m, 전고 4.9m로 소형 기종인 F-16보다도 작은 컴팩트한 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첫 초음속 전투기로서 최고 마하 1.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태생이 경공격기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체급의 한계로 최대 이륙 중량은 약 13.5톤, 7개소 하드포인트에 5.5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무장 능력은 라팔의 절반을 조금 넘는 셈인데요. 그래도 블록20 기준 AIM-9 사이드와인더 계열 공대공 미사일과 AGM-65 매버릭, 아이리스-T, AIM-120 암람을 모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록 훈련 상황이긴 했지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공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를 격추했을 만큼 공중 기동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은 경공격기로서 공대지 타격이라는 본연의 임무 역시 충실한데요. 실제로 FA-50은 제2당, LGB부터 GBU-12와 국산 KGGB까지 폭넓은 무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대 사거리만 6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KEPD-350K2와 사거리 800km 이상의 천령 공대지 미사일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초장거리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은 전폭기로 운용하는 F-15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리하자면 라팔은 모든 지표가 오각형으로 두루두루 좋은 전투기라면 FA-50은 종합적인 능력은 다소 떨어져도 공대지 타격 능력이 탁월한 경공격기입니다. 더군다나 로우급 기체로서 전투 지속 능력은 약간 부족할지 몰라도 순간 선회율과 기동력은 미들 하이급 기체인 라팔에 비교할 만합니다. 그래서인지 우즈베키스탄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프랑스 일간지 라 트리뷴지 역시 우즈벡이 라팔과 FA-50 도입에 관심이 보인다며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라팔과 FA-50의 체급이 다르듯 또 하나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기체의 가격입니다. 현재 라팔은 한 대당 1억에서 1억 1,500만 달러, 하나 약 1,300에서 1,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코스트를 더할 경우 총 비용이 2천억에서 3천억 원을 호가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카타르는 지난 2015년 무려 67억 유로를 들여 라팔 36기를 계약했습니다. 한 대당 대략 2,6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가격이었죠. 대당 양산 가격이 불과 300에서 500억 원 선인 FA-50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더구나 라팔은 이미 개량 한계점을 바라보는 4.5세대 기종입니다. 애초에 설계부터 5세대, 5.5세대 개량을 염두에 둔 KF-21과는 차원이 다르며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불리합니다. 소련과 대립하던 미국은 대한민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동맹국의 무기 체계를 마구 뿌렸는데요. 오죽하면 소련 해체 후 동유럽 국가들조차 나토의 일원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미국 무기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유럽과 프랑스의 전투기들은 상대적으로 외면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미국 무기 체계는 나토의 표준이 되었고 사후 지원 등 모든 면에서 유럽제 무기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유럽이 독자 개발한 무기 체계가 하나같이 이상하리만치 값비싼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말해 지금 당장 수천억 원을 들여 라팔을 도입하더라도 앞으로 유지 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소모될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FA-50의 장점이 또 빛을 발합니다. 설계 개발 과정에서 미국 로키드 마틴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FA-50은 T-50을 기반으로 하는 전투기이기에 F-16과 무려 70% 이상의 부품이 호환됩니다. 당연히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 수급이 쉽고 가격마저 저렴한 편입니다. FA-50 시간당 유지 비용은 일반적인 4.5세대 전투기의 30% 수준인 약 450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간당 유지비가 1,800만원에서 최대 5,600만원에 육박하는 라팔에 비해 엄청난 장점입니다. 또 우즈베키스탄의 공군 교리도 FA-50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소련식 교전 교리를 따르는 우즈베키스탄 공군은 하늘 위에 포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의 교전 방식을 떠올리면 편하실 텐데요. 즉 제공권 장악보다는 지상 화력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 중인 공대지 무장으로도 초장거리 스탠드오프 타격이 가능하고 헬기 수준의 저속 운행이 가능한 FA-50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지난 2015년 근접 항공지원 공격기인 수호이-25를 대체할 요량으로 FA-50 도입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칠러 행보를 염려한 미국의 반대로 끝내 무산되었었는데요. FA-50 나아가 T-50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요를 제기했고 개발 비용 역시 당시 정부가 70%, 파이가 17%를 부담하는 등 설계부터 개발까지 우리 손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일부 부품과 항전 소프트웨어 등 개발 데이터의 일정 부분을 미국에서 제공받았으며 로키드 마틴의 라이센스가 남아있어 미국 측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거부를 해왔습니다. 전술한 대로 2015년 우즈베키스탄의 FA-50 12대 수출이 무산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죠. 당시만 해도 우즈베키스탄은 상하이 협력 기구에 중국, 러시아와 함께 가입돼 있었던 데다가 친러시아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나아가 중앙아시아는 대부분의 나라가 내륙국인데다 소련의 입김이 매우 강력한 지역이었기에 유독 미국과의 접점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에도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욱이 우즈베키스탄은 대외 무역 중 약 20%를 러시아가 담당할 정도로 외화 공급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기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중앙아시아까지 퍼진 탓입니다. 일례로 우즈베키스탄은 80세대뿐인 자신들의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 했고 지난 2022년부터 자국민이 러시아군에 입대할 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 외무부는 러시아가 세운 도네츠크, 루간스크 괴뢰 정보를 부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을 선언했는데요. 경제 분야에서도 러시아 결제 시스템인 미르의 사용을 중단하는 등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러시아 풍조는 중앙아시아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은 FA-50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코디르 쿠르바노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과 향후 국방협력 강화에 합의하기도 했죠. 당시 쿠르바노프 장관은 대한민국과의 방산협력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군용과학 제품 생산시설에 대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FA-50의 상승세 또한 라팔에 못지않습니다. 유럽의 경우 폴란드, 튀르키예와 수주 계약을 맺었으며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국가와도 추가 논의 중입니다. 아시아에선 우즈벡을 포함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등과 협의 중이며 많은 전문가와 외신들도 FA-50의 잠재 수출국으로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캐나다, 호주를 꼽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의 시선은 중동과 유럽을 넘어 아직 한 번도 다다르지 못한 목표 중앙아시아를 향하고 있는데요.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기대감이 앞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